2019년도 문화의 암가박 강연의 테두리를 짓기 위해서 작성했던 강연의 취지문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처세술을 얘기하는 건 많은 책이 있지만은 데일 카네기의 책, 어떻게 친구를 얻고 영향력을 얻는가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1930년대에 나와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팔려가지고 1000만 권 정도가 팔렸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환심을 사고 또 사람을 마음을 살려면 늘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처세에 관계된 말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틀렸다고 하지 말라. 근데 이게 좋은 미덕을, 덕행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덕행 자체를 위해서 해야지, 덕행으로서 어떤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면 그건 덕행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 플라톤에도 나오는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붙여서 한마디 더 썼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그걸 다른 데다가 봉사하는 걸로 하면 비윤리가 된다. 그래서 현상학에서 요청하는 바와 같은 판단 중지와 그에 따르는 사실을 충실히 추구하려는 의식이 그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일시적인 사건에 좌우되지 않아야 할 마음의 움직임은 스스로의 움직임이나 사물의 세계의 존재에 대한 판단을 중단하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판단 중지에 포켓에 들어가고 주어진 사안 자체에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 그것도 주의 집중할 때만 하는 거고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물 자체를 중시하는 것, 자켄셀프스트를 중시하는 거다. 있는 대로 이 사물에 주의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걸로 계산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이 현상학은 후세열이 크게 부상시킨 건데, 후세열의 책을 들어서 이것을 중시하지 않는 학문체계라는 건 학문체계 자체가 객관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 사물 자체, 세계의 있음, 사람의 있음에 기초해서 인생 문제를 생각해야지 그걸 전부 다 계산 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자체로 학문도 생각하고 진리도 생각하고 예술도 생각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는 방법으로서 또 나라를 부흥시키는 방법으로서 그런 것도 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항목으로 이존책 그리고 존재론적 자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건가,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사람은 그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존책이란 말은 연안 박전에서 보면은 이존단기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고 끌어낸 겁니다. 이존단기, 이 존이란 말은 존재한다는 존재요, 살아남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불가피하게 사람이 가져야 되는,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건 뭐 당연하고, 또 처세도 거기서 생각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세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처세술을 생각하되 그 근본에 가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에서는 존재론적인 사고, 인간 철학,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계획, 삶의단계, 삶의회로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삶의계획하고 삶을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의 우리 시간이라는 건 삶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리빙 타임 또는 리빙 타이틀하고 번역해야 되겠죠. 삶의 시간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걸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논어위정편에 나오는 말을 들어서 그 삶의 단계를 공자가 얘기한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살에 학문을 원하고 30에 쓰고 40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50에 천명을 알고 60에 귀가 트이고 70에 마음대로 하되 테두리를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그 공자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 가지 좀 강조해서 얘기한 것은 15살쯤에 학문을 뜻하게 됐다 하는 것은 자기 뜻이고 왜 학문을 뜻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설명이 없어요. 다른 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학문을 뜻하는 것 이것 자체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거다. 자기가 그렇게 결심하는 거다 해서 결단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한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결단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결단을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자기가 각성을 해야 되는 거다. 경험에서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니다. 두 번째 것은 자기가 각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오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에릭슨의 삶의 단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삶의 단계를 8개로 나눠가지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이러한 단계에서는 이러한 것에 이르러서 결국 자기를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사람은 계속적으로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존재다 하는 교양교육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빌둥, 교양의 이상이 거기에 삽입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거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릭슨이 얘기하는 8개의 단계가 전부는 아니다. 이런 걸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태교 이런 거에도 주의해야 된다. 교육, 그래서 교육에서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 이럴 때 학교 교육이 전부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돼.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들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해왔죠. 그리고 사회적인 것, 축적된 인간의 체험 이런 게 중요하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개체로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사회적인 개체를 강조를 해서 전부 개체를 중요시 하지 않고 사회적인 개체, 나라를 위해서 뭘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서양 사람이 표현한 말로 단독자로서의 개체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단독자로의 개체 여기에서 보편적 인간이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한국 사람 여기에 보편적 인간은 없어요. 사람, 개체, 개인 그래야 보편적인 인간이 거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단독자로서의 개체라는 거 이것이 보편성의 하나의 매개체라는 것도 생각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 얘기를 좀 더 했는데 윤리적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을 성숙해가는 존재로서 생각해야 되는데 윤리가 뭐냐? 제일 간단히 얘기하면 윤리는 관계란 말이죠. 그리고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산다는 건 선택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는 단순히 엄숙한 말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윤리는 선택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나도 존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서 하는데 도움이 되는 누적된 지혜가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체로서 살려면 이 넓은 세계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제일 좋은 방법이 윤리다. 이렇게 해서 윤리가 성립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윤리를 끝까지 어른 말씀에 따라서 그냥 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릭슨이 쓴 간디's truth, 간디의 진리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간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나도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액츄얼리즘, 행동주의. 행동주의라는 건 그냥 어떤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동. 이걸 액츄얼리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으로서 파악하는,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리얼리티, 실제, 현실이라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현장적 실제라고 액츄얼리티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움직이는 사이에 생겨나는 것. 움직이면서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이에 일어나는 것. 이런 것에 충실하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현장이라고 하는 것에, 실제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계획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계획은 늘 오류의 가능성을 가져요. 그 오류의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 참조사항이고, 그 다음은 그때그때 움직임에 따라서 생기는 것. 이것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의롭다 해가지고 정의에 따라서 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몸으로 느끼는 정의라 해야 돼요. 행동을 할 때는 가상적으로 만든 정의의 사회, 이걸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현장 속에서 액츄얼리티 속에서 행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 현장에서 움직이고 사람이 실제로 필요한 게 뭔가를 끊임없이 알면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데르센 동화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의 경치를 안데르센 그림 없는 그림책이라는 데서 나와 있는 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닷가에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관점에 따라서 다 그 바닷가를 달리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거기 지나는 사람이 바닷가에 나무가 많이 자라는 걸 보고 이 나무를 배에다가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 어떤 사람은 또 이건 경치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는 데이트하고 이러기가 굉장히 좋은 거다. 아주 아름다운 경치인데 아직도 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충분히 아름답지 않다. 이거 개조해야 된다. 네, 마지막 소녀가 나오는 걸로 이 동화가 끝납니다. 소녀는 그 아름다움을 보며 하느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립니다. 파터노스테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얘기의 주인공 화자, 말하는 사람인 달림인데 달림이 이때 이 아름다운 경치는 이 소녀의 마음속에, 꿈속에 길이길이 남아서 화가가 그리고 그린 것보다도 더 오랫동안 남아서 일생을 두고 다 이 소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풍경으로 남아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조용하게 아름다움을 보는 것, 이것이 제일 기본이 되는 것. 거기에 자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계획도 하고 돈 벌 생각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은 늘 이 원초적인 경험하고 연결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이 안데르센의 동화, 180년 전에 나온 동화의 얘기입니다. 근데 180년 전이나 오늘이나 세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